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백선 특강입니다. 쪽집게 특강이죠. 나올 만한 문제를 100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는 건데, 민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100문제 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비슷한 문제,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영상만 이용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문제를 푸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 해당 부분에 제 영상에 있는 기본 강의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셔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신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민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은 제가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2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하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마무리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2차 접종은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맞은 날하고 그 오전에 맞았는데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요.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한 2, 3일을 제가 일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조금 이 영상이 좀 늦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금요일까지 만료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테마 특강 자료는 지금 우리 카페에 못 올려드렸고, 또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한테 테마 특강 자료는 못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빨리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은 다음 주에, 그래서 백선 특강 먼저 하고 테마 특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민법 총칙을 풀어볼 건데, 민법 총칙은 영상 2개로 만들 겁니다. 자,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물건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도 나와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상속이죠.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 취득이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 2개로 나뉘고요.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승계 취득의 일종이니까 2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원시취득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원시취득이에요. 나머지 것들도 원시취득으로 평가되는데, 왜 그러냐면 전 소유자가, 전 권리자가 나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 전 권리자에게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원시취득이고요. 또 공법상 환지 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도,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원시취득으로 이해하고요. 또 공용 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도 원시취득으로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죠? 2번인데 요 1, 3, 5번이 원시취득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판례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대법원이 2015년도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약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뭐인 거죠?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도 유효한 거고요. 요 판결 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2015년 전에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법률행위를 한 시점이 이 판결 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하고요. 이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오답으로 만든다면 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을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 회피, 채무 회피 또는 범죄 자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면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인 거죠.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3번입니다. 자, 이중매매입니다. 자, 테마 특강할 때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자,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대리인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에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취소할 수가 있다.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박 자체가 혹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민법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강박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단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유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행위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행위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고 전형적인 문제지만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죠?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물론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죠. 2번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 도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팔았는데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니까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들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판례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둘 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봐요. 또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 이루어진 것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 아들 간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매매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은 무효예요. 따라서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 자, 물론 우리가 살인할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반사회적이겠죠. 그러면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 반사회적일까요? 이건 뭘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면은 인질범을 생각해 보세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억 달러. 5억 붙이면 내가 네 딸 불러주겠다. 또는 네 딸 살해하지 않겠다. 물론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자기 딸을 살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돈을 주기로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도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라고 이해를 해요. 따라서 4번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허위 준수라는 대가를 돈을 받기로 했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허위 준수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는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요.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증여는 항상 주는 거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어차피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X죠. 그 다음에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법률행위라면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계약에도 적용되겠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4번 경매에서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 3번과 4번은 뭐가 돼요? 적용 범위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다 적용이 되지만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되지 않고 또 계약 중에 부담 없는 증여, 무상행위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입니다. 자, 성립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고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 경설, 무경험인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에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추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얼마의 매매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의 가치는 5억짜리였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5억짜리를 2억에 매매했으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을에게 이용 의사까지 있다면 이 2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방방 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을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제가 5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5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면 2억으로 한 매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였더라도
억울한 매매로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5억짜리를 2억의 매매 계약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 하더라도 5억으로 매매 계약한 것으로는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을 해요.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죠. 자, 무효라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무효니까. 2번 갑을 을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무효니까요. 조심할 것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3번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란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인 경우 갑은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두 가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라고 보호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인 거죠? 예외인 거죠. 4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이지만 과실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물론 가압류한 병도 제3자고요.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니까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선임인데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그죠? 따라서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요. 일종의 뭐죠? 차단료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에요. 그럼 병에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갑은 여전히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어야 되는 거죠. 이때 정은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병에게 아직 악이란 이유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문제 지문이 이해가 되죠. 5번.
만약 X 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차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허위 표시된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악이어서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어차피 정도 제3자입니다. 정은 선이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5번이 답이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뭐인 거죠? 제3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 죄.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예요? 새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 통정 허위 표시 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1번 가장 전세권에 관하여. 그러면 전세권 설정의 가장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죠.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제3자죠. 2번 가장 소비 대체.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어요. 언제 양수했습니까? 가장 소비 대차 후에.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양수했으니까 뭐예요? 제3자인 거죠. 3번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았어요.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 통정 허위 표시 후이니까 제3자인 거죠. 5번 가장 소비 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이죠. 말이 긴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선임이 됐습니까? 가장 소비 대차 계약 후에 선임된 거죠.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도 새롭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3자죠. 작년 시험 문제는 파산관제인이 제3자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가장의 채권 양도 후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가 언제 돈을 빌렸을까요? 채권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이 있어야 양도할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 양도 전,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어요.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엔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입증 책임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따라서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가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우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해제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참 잘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제당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방은 불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따라서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것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또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또 공법상 행위로 평가된다면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법상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지문에 나오는 건 뭐죠? 소송행위죠.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고요. 따라서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1번.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뭐 소송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착오를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착오는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인 109조는요. 임의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1항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인 거죠. 따라서 이 3번.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인 의사표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X.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죠. 자,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5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을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자, 최근에 착오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고 있고 은근히 어려워하시고 까다로워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9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냐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지인데 안 했어요. 누구든지 당연히 확인하는 건데 안 하긴 했어요.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중대한 과실인 거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토지 매매가 거래하시면서 계약하기 전에 측량부터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측량 없이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전 등기를 받기 전이든 어떤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측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측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일 수는 없어요? 중대한 과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누구니 당연히 하는데 안 해가지고 몰랐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고 토지 매매 계약하기 전에 측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계약하기 전에 측량 안 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 1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적조상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올해 출제될 만한 지문입니다. 2번. 자,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경우에 특히 우리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가 쌍방간에 합치가 되면 그것은 오표시 무효 원칙으로 의사대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란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따라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에 동의했다는 말은 의사에 동의했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고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그러니까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발된 동계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죠. 이제 반복적이네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자, 사기란 뭐냐면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사기입니다. 따라서 사기는 일반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제3자의 기망행위의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 그러면 기망,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사기인 거고요. 속였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기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아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은 거죠.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죠.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제3자가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3번. 상대방이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제3자가 단순히 피용자예요. 직원이에요. 대리인이 아니라 피용자 직원이면 그냥 이건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용자가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가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 제3자인 병이 갑에게 사기, 기망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병의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역으로 만약에 요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병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손해보고 마느냐? 이렇게 취소를 못하더라도 요 병, 사기친 놈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못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않고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질문인지 이해되시겠죠?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갑입니다.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 출제가 난이도도 이 정도, 길이도 이 정도죠. 11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사기가 되려면 기망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망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만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내 물건의 가격, 시가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그런 것은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침묵하더라도 뭐가 될 수 없어요? 기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말을 안 해줬어요. 고지 의무 없는 겁니다. 기망 아닙니다. 따라서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방 행위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아까 설명드렸죠. 강박에 의해 자율은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거죠. 의사무능력자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유동정보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알던 건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위법한 강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물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둘로 많아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죠. 근데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안 갚으면 집에다 불 지르겠다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니까 위법한 강박인 거죠.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고소, 고발이라는 말 있죠. 고소, 고발과 같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같이 행위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 수단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세요.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요. 그러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한 것이니까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해요? 그러면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한 거니까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이해해 두셔야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이죠. 1번.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이 유추 적용될 수 있고요. 또 법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준법률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의사표시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요. 3번. 이게 참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잠시 효과의 3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도달됐음을 표의자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수령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통지 수령을 거절해요. 그럼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의사표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지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민법 총칙 100선 특강 다 끝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는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